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7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폐암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그 사기 폐암 환자 항암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 출연해주신 우리 출연진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순천향대학교 종양혈액내과 이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이원입니다. 예, 이대목동병원 이경은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김달룡입니다. 아, 예. 인사가 정말 매끄럽죠? 폐암에 대해서 세 번째 다뤄보는 시간이고, 첫 번째 시간에서 그 폐암의 진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폐암의 병기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봤었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은 사기 암 환자, 그러니까 완치 목적의 치료가 좀 어렵다, 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요즘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사기 환자들은 완치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병을 좀 오랫동안 컨트롤하는 게 목적인 거죠. 네. 그런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그 암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은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직접 설명드리고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카카오톡 플러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thatcancer 또는 그 암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곳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 사기를 대상으로만 지금 다뤄볼 생각이고요. 전체 폐암 중에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 그 중에서도 전이가 다발성 전이가 있어서 완치 목적의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항암제, 그러면 크게 세포 독성 항암제, 우리가 일반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랑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 그다음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그 면역 항암제,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어떤 건지 먼저 정의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몸에는 이제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 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세포를 죽이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적치료제는 이제 일부 정상세포에도 작용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표적이 있는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이 안 걸리는 이유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인데, 이제 그 과정을 촉진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가, 일반적으로 모든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가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 그래서 세포 독성, 세포에 독성이 있는 항암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특정 표적이 있는 돌연변이가 있는 것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를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가 면역 항암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표적 치료나 면역 항암제가 없을 땐 네. 세포 독성 항암제가 전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면 항암 치료 이꼴 그냥 세포 독성 항암제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상 항암 치료에는 지금 말한 면역 치료제나 표적 치료제 같은 정말 좋은 치료제들이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검사 정말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지금 이런 폐암에서 이런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검사가 많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반 항암제만 쓸 때는 암이다라는 것만 알고 보통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암인데 어떤 표적이 있느냐, 면역 항암제가 잘 들을 거냐, 이런 걸 다 따로따로 검사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항암제도 네. 사실 세포 독성 항암제이긴 하지만 세포가 증식이 빠른 세포들을 더 많이 죽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증식이 빠르니까 일반 항암제도 증식이 빠른 세포에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고. 세포 독성이 있더라도 정상 세포보다는 암 세포에 그렇죠. 더 많이 작동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검사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일반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뭐 면역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 1차 치료를 뭘 기준으로 갖고 갈 거냐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효과는 좋고 독성은 없고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물건 살 때도 이거부터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약 중에서 효과가 좋으면서 독성을 가장 떨어뜨리는 약은 사실상 이제 표적 치료제의 구간에 있는데 이름이 되게 모호하죠.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표적이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암세포를 띄어서 걔를 염색을 하든 유전자 검사를 하든 어떤 형태의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 표적은 또 나중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여간 뭐 영어로 돼 있죠. EGFR이니 뭐니 해서 어떤 그 표적을 암이 보여야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저거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를 주입하겠다. 라는 그런 기준이 1차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의 첫 치료를 결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죄송스럽지만 정말 뭐 1주에서 2주까지 걸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방방 뛴다고 빨리 나오는 검사도 아니고 결국은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고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으면 그 카테고리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전통적으로 쓰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면역 치료제는 1차 약제로는 현재로서는 아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2차 약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는 전통적 항암제 혹은 표적 치료제. 기준은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항암제가 일반적인 폐암의 치료제였는데 표적 치료제라는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고 거기에 효과가 있는 약이 개발되면서 그런 표적이 있는지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해졌고 이게 대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일반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표적 치료제를 우선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유전자 검사나 조직을 통한 돌연변이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진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요즘에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나 뭐 보호자분들이 관심 많아가지고 최근 자료까지 이미 찾아보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TV에 어쨌든 한번 나오면 생로병사에 한번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폐암에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에 실패한 경우에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 치료제로서 앞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네. 라는 정도로는 이해해야 될 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차후에 1차 치료제로 충분히 특별하게 면역 항암제 잘 들을 타입이라고 생각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세포 독성 항암제랑 같이 사용하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약제라서 그거는 아직 지금 현재는 불분명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약제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를 선택을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있다. 요거 그렇게 검사하고 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표적 치료제라고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부작용도 적고 뭐 먹는 알약이고 뭐 이래서 먹기도 좋고 뭐 이래 하여튼 좋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돌연변이 어떤 돌연변이에 사용하는지 검사에 따라서 어떤 약을 선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예,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주로 이제 EGFR이나 알크나 아니면 로스원이나 이런 표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전자 검사로 하는 거고요. EGFR은 표적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상피세포 성장인자라는 게 우리 피부에 피부에 있는 있는 거죠. 모든 세포에서 발현되는 거니까. 주로 피부하고 점막 쪽에 주로 많죠. 네. 그래서 부작용도 이제 그 약질의 표적 치료제의 부작용은 설사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표적 치료제가 재미있는 게 다른 일반 항암 치료는 효과가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근데 표적 치료제는 70% 이상의 효과를 보니까 그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가 있으면 EGFR 네. 돌연변이. 그렇죠. 그게 있는 것을 딱 잡아서 치료하면 열의 7, 8명은 효과가 있다. 그렇죠. 네. 예, 대단히 좋은 대단히 약이에요. 좋은 약이에요. 예. 네. 이 일부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EGFR에 비해서 얘기를 하면 EGFR 돌연변이가 있어서 치료를 하면 중간에 이제 치료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표적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효과가 있으면 이 약만 먹고 지내면 정말 좋을 텐데 문제는 이 암이 계속 변하잖아요. 치료를 하면서 계속 변하니까 치료하면서 변하면서 다른 돌연변이를 나타내거든요.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70M 돌연변이가 있고 또는 다른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약이 나온 건 T70N 돌연변이죠. EGFR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약을 쓰다 보면 그거에 대해 그거 EGFR 억제제에 내성이 생기는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그게 또 발견이 되면 또 새로운 그거를 타겟하는 그거를 네. 또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를 또 써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약도 효과가 한 70%, 50에서 70% 정도 되죠. 또 네. 또 전 단계에 썼던 표적 치료제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표적 치료제는 어쨌든 그런 돌연변이 검사를 해가지고 써보는 거고 그거 말고 EGFR 돌연변이 말고 뭐 더 있나요? 네. 이제 알크나 로스원이 있는데 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비소세포 폐암 안에서도 한 5%에서 8% 정도의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사실 대상이 되면 효과가 좋죠. 그것도 7, 80%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도 1차 약제, 2차 약제, 3차 약제까지 현재 개발돼 가지고 지금 1, 2차 약제로 대부분 지금 표적 치료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들도 효과가 그리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어서 환자분 그러면 전체 환자 중에 EGFR 돌연변이 환자가 얼마쯤 되고 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 네. 전체 비소세포 폐암에서 네. 그리고 그 알크 돌연변이는 한 5에서 7% 네. 그리고 로스원은 한 1, 2%. 2% 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한 번 하면 그걸 다 한 번에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조직의 양. 그렇죠. 모자라면 또 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또 1, 2% 미만인 돌연변이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고 그거에 대한 검사들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전체 유전체 검사 같은 걸 통해서 기존에 이렇게 확률이 높은 돌연변이 이외에 작은 돌연변이가 더 많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다 각각 타겟을 하는 그런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될 개발되고 가능성 있죠. 그렇죠. 성이 높아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표적 치료제의 종류가 지금은 전체 환자의 한 30-40%가 EGFR 돌연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돌연변이들이 다뤄지는 그리고 그거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죠. 지금 이미 오죠. 예, 정밀의학, 뭐 유전체 분석 다 같은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NGS도 하나의 일환이니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표적 치료제가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될 여지가 되게 많은 거라서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외에 새로운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조직을 우리가 많이 검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런 표적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많아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치료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좀 많을 수 있다. 요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그리고 같습니다. 네. 표적 치료 이후에 이제 약제를 뭘 써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일반 항암제를 세포독성 항암제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씩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연변이 이외에 돌연변이에 대한 내성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는 지금 EGFR 돌연변이에 대해서만 연구가 돼 있어서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네. 나머지 돌연변이들에 대해서나 내성 돌연변이에 대한 또 다른 내성에 대해서는 생기게 되면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다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표적 치료제의 대상인 환자분들이 훨씬 더 오래 그렇죠. 편하게. 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조직 검사에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핫한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럼 면역 치료제는 어떤 사람들한테 써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앞에서 그 표적 치료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3-40%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환자들 전에는 다 이제 일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썼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건데요. 연구는 사실 모든 환자한테서 쓸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조직에서 면역 항암제가 잘 드는 환자를 일부를 골라서 그리고 1차 그 세포독성 몇 항암제 프로쯤 되죠, 지금? 지금 한 20-30%좀 나오나요? 보통 30% 정도 나오죠. 30% 정도 나오죠. 예, 이게 잘 듣는다고 예상되는 타입이 한 이 돌연변이 말고 한 그런 환자들 전체 포션에서 한 30% 정도가 요거가 잘 들을 가능성이 있는 타입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PDL1이라는 검사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서 PDL1이 약마다 다 다르죠. 예, PDL1이라는 게 그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잘 들을 가능성이 높은 검사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PDL1에 따라서 이제 그게 몇 퍼센트냐 있냐에 따라서 약제 선택이 달라지는 거라서 그러한 검사를 다 하는 병원도 있고 좀 일부만 하는 병원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보험 급여가 되냐 안 되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검사는 이제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환자 볼 때 보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한 80, 70대 후반 정도이신 분이 숨도 많이 차고 컨디션도 나쁜데 이제 폐암인 걸 알게 되고 표적 치료제도 확인해야 되고 면역 항암제도 확인해야 되고 뭐 확인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하려고 검사를 계속 하자 그러면 힘들어요. 뭐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하냐 뭐 이렇게 항암 치료 근데 이제 막상 다 해보고 나서 쓸 약이 세포독성 항암제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검사를 억지로 다 하자고 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좀 그럴 수 있는데 안타까울 수가 있죠. 특히 이런 면역 항암제나 이런 거에 대상이 되는 환자면 어떻게든 좀 이 약까지는 써보는 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적게 효과가 있는 오래 유지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표적 치료제나 이 두 가지는 대상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한 조직 검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네. 뭐 그걸 면역 항암제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조직 검사를 하는 거는 아닌 경우가 많고요. 많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은 이게 백근계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그렇죠. 예. 한 다음에 2차 약제로만. 2차 약제로 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좋아지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면역 항암제가 이렇게 빨리 그래도 폐암에서 급여가 된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이 2차 약제로 지금 쓰고 있지만 1차 약제까지 된다면 그런 자료도 나오고 1차 약제까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 세포독성 항암제,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런 거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 약제마다 부작용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부작용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 나눠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독성 항암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봤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 어떤 게 있나요? 그때 다 한 거? 모든 부작용. 그래서 사실 제일 힘들죠. 되게 고령이 많고 그리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단일 약제가 없고요. 되게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도 백금계 화합물이라 그래서 백금계약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백금계약이 아주 옛날부터 있던 항암제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부작용이 조절 잘 안 되는 탈모부터 시작해서 저리고 손저리고 발저리고 구역부터 그냥 우리가 항암제 하면 생각나는 그 카테고리가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금계 화합물의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게 현재 표준 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항암 치료의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가 효과가 충분히 증명된 약이기 때문에 상황에 환자에 따라서 꼭
써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다 쓰게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의사로서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근데 일부의 세포독성 항암제에서는 그 기준이 약간 다른 게 있잖아요. 폐암에서는 비수폐암에서 평평성 피세포암이 아닌 경우에는 페메트레시드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부작용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데요. 이제 너무 방송 욕심 좀 내지 말고. 아니 그 얘기를 한 건 페메트레시드 같은 약제들은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드리려고. 아 그렇죠.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항암제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거죠. 그래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도 백금계랑 같이 써야 해요. 그래도 백금계랑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게 제일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위험한 부작용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 그래서 2차적으로 폐렴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제일 위험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울렁거리고 저리고 뭐 기운 빠지고 뭐 탈모 생기고 뭐 이런 다양한 세포독성 항암제 일반적인 부작용이 다 생길 수 있다. 네. 그게 좀 그 다 생기는 약을 무조건 써야 된다. 라는 게 참 우리로서는 딜레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효과는 증명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도 용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네네네. 환자 상태에 그렇죠. 따라서 네. 약 조절을 하면 그렇죠. 충분히 종양내과 조절할 수 있는 종양내과 의사랑 상의하시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도와드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표적 치료제 부작용이 약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쓰는 약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표적 치료제 부작용도 뭐 적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생기는 게 피부 트러블, 뭐 여드름 같은 게 나거나 아니면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손톱, 발톱에 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가 올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약제마다 조금씩 부작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레사, 탈세바, 뭐 지오트립 이런 약제들에 따라서 다르고, 타그리수나 이런 약제들에 다 다르고, 그리고 알크에 대한 약제들, 크리조티닙이나 아니면 다른 알렉산자나 아니면 세리티닙이나 하여튼 이런 약제들도 약제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르고, 어떤 약제는 또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치료 방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제 설사나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여드름 약이나 이런 걸 먹거나 바르면은 많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약제 용량을 줄이거나 하면 효과도 비슷한 상황에서 부작용도 잘 톨러러블 하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 부작용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흔한 부작용이 피부 트러블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폐암에서 표적 치료제는 피부 트러블이 제일 많고,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다지 위험한 정도는 그렇죠. 아니라서 네.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부과랑 상의하든지 아니면 여드름약 같은 거 좀 같이 쓰면서 보면 어쨌든 조절되는 경우가 더 많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예, 없다. 또 하나가 이제 나이 드신 분,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설사하면 탈수 증상이나 이런 게 많이 아, 생길 그럴 수 수 있죠. 있잖아요. 조심해야죠. 네. 네. 그거를 제일 주의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도 부작용이 정말 적은 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위험한 부작용이 좀, 이거 표적 치료제는 사실은 부작용이 꽤 많지만 위험한 거 사실 별로 없는데, 면역 항암제는 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적지만 위험한 부작용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나요? 빈도는 낮지만 폐렴, 뭐 뉴모나이티스가 오는 경우가 이제 있고, 그리고 간독성이 올라서 이제 간독성이 오는 경우, 그리고 장염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피부 발진, 그리고 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기도 하고, 뭐 뇌하수체 기능 저하가 오기도 하고, 뭐 당뇨가 오기도 하는, 뭐 굉장히 뭐 전에 우리가 들었던 부작용하고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뭐가 병이 많이 생기는데, 오는데요. 많이 오는데 사실 빈도가 낮습니다. 빈도는 그래서 낮지만 우리가 잘 그거를 미리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놓쳐서 그렇죠. 환자가 크게 고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종양내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너무 그렇죠. 기능을 가지면 자가면역 질환 같은 네. 게 생기잖아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그게 가장 지금 위험한 게 폐염증, 폐렴. 염증.
그다음에 이제 장염, 장염. 그다음에 뭐 간염, 갑상선염 뭐 이런 것들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얘는 쓰다가 보통은 한 2-3달 정도 될 때쯤에 갑자기 숨차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그렇죠. 반드시 지금 이런 얘기들을 네. 좀 확인해야 될 거 같긴 합니다. 지금 3가지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울렁거리고 혈액 수치 떨어지고 뭐 탈모 생기고 뭐 이런 전형적으로 세포 독성 항암제만의 부작용이 있고, 표적 치료제는 이게 상피세포 성장자 그를 억제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막에 트러블이 생기면 설사 같은 거 좀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폐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장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뭐 간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항암 치료를 급기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는 확률이 있다. 다 합쳐서 10% 미만이지만 그렇죠. 대단히 이 위험한 수준의 부작용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한 3-4% 정도 된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고 치료를 대비하면 뭐 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그 암이 알고 싶다 그 폐암에 대해서 3번째 시간이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봤고요. 차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더 질문해 주시면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뤄보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